작년 말에 올해 주식시장을 예상하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인플레를 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숫자상으로 인플레가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요. 금리 상승으로 우려가 대단히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플레와 관련해서 제가 상무님 레포트를 하나 봤습니다. 이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가 이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부담 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이후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령 뭐 유가가 폭등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공급 능력이 축소된다든가 뭐 최근 같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 뭐 이런 이슈가 생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뭐 수요가 늘어나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죠. 1970년대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거는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급자들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죠.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유가가 이제 계속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원유 수요가 증가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대표적인 공급 측 요인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오페크가 뭐 감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원유 시출을 좀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연방 정부 소유 땅에서 그러니까 가스나 원유 시출을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공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려 그러면 가령 뭐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차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살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이게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팬데믹 이후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서 전기차 쪽으로 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고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려고 하면 가령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만 지금 뭐 휘발유 우리가 운전하다가 주유소 가서 휘발유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5만 원 넣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휘발유 값이 유가가 폭등을 해서 가령 뭐 한번 주유하려고 하면 휘발유 50만 원 넣어주세요. 이러는 세상이 오면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진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전통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전통 에너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이게 서서히 감소할 건데 이 전통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최근처럼 유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면 친환경 쪽으로 움직임은 가속화 되겠지만 물가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공급 측에서 공급 양을 줄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상품 이야기인데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상품, 서비스 이렇게 두 개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서비스 비중이 워낙 커요. 미국 같은 경우 이게 70, 이게 상품이 30인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아마 올해 늦은 봄 정도, 초여름 늦은 봄 정도가 집단免疫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겠죠. 그동안 안 했던 외식이나 관광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공급 안 하던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또 언제 도시 봉쇄가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살아남은 기존 공급자들은 뭐 자영업자든 소규모 사업자들이 되겠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입은 영업 손실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도 수요가 기존보다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든 거죠. 공급이 줄어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급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는 식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거 금리 올려가 잡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급이 늘어나려 그러면 외식이나 관광 사업 쪽에서 자영업자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하고 공급을 늘리려 그러면 바이러스 완전히 끝났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계속 변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 공급 능력이 늘어나기가 어렵고 뭐 화석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을 늘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이번에 시작되는 인플레이션은 좀 크게 봐야 된다. 이거 뭐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그 질문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김일구 상무님이 계속해서 고정으로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하행님 강팬이라는 분이 질문하신 건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좋은 인플레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이 그런 상태냐, 그리고 좋은 인플레가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소비를 늦추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사죠. 뭐 물건값 떨어지는 왜 지금 삽니까? 나중에 사죠.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도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내가 뭐 이것저것 부품 사고 뭐 고용해가지고 물건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투자를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소비나 투자, 경제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10년, 20년 정도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거든요. 물가 예. 상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경제는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 온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경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2, 3%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2, 3%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격적으로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그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급 쪽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곧바로 2, 3%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뭐 미국 텍사스에 갑작스럽게 한파가 몰아치면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석유나 가스 이쪽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왔어요. 예. 근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앞서간 주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테슬라 공장을 만드는 것도 워낙 텍사스가 친환경 쪽으로 이제 인프라를 잘 만들어 왔기 때문인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환경 인프라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비효율성이 노정됐습니다. 근데 친환경 우리가 기존에 안 하던 걸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율성까지 같이 갖출 수는 없고 여기에 예.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비효율성은 다 비용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냥 딱 올라가서 2, 3% 안정되는 좋은 인플레이션 그 국면으로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무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금리를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가 하루 사이에 8%가 상승을 해서 1.3%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그 이후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3%가 됐다는 것보다도 하루에 8%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보기 위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국채 발행이 굉장히 커지는 거, 경기가 회복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최근에는 가장 예. 최근에 금리가 이제 뭐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1% 정도로 내려갔다가 1.3%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가 문제입니다. 물가 문제. 네, 뭐 저기 재무장관인 옐렌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대규모 부양책을 할 건데 물가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월스트리트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거죠. 지금 국채가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이게 지금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원유, 가스 시출을 60일 동안 금지시켜 놨더니 공급이 못 늘어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중국이 이제 석탄 발전을 제한하면서 석탄 가격이 그러면 친환경이니까 석탄 안 쓰면 석탄이 이제 가격이 폭락해야 될 것 같은데 석탄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이거하고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걱정하는 건 그거죠. 뭐 다 좋은데 우리가 일로 가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근데 여기다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대규모 자금을 풀어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유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보면서도 느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매수 주문을 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신호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이쪽에서도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 주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도 가격이 폭등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신호 효과인데 이게 유가올 상승이라고 하는 게 신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으로 돈 풀어놓으면 그동안 영업 손실을 많이 입었던 자영업자들이 가령 뭐 2만 원짜리 음식을 3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는 유가도 올라갔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신호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 야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안 한다가 아니고 이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르륵 연결되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지금 확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동안에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의 상승 주 요인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돼야만 경기가 좋아지는 영향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악영향을 압도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주 요인이 물가나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는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맞습니다. 과거 자료도 보면 주가와 금리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가와 금리를 움직이는 게 물가였느냐 아니면 뭐 경기냐? 이거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 올라가는 건 주가 올라가는데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서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일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 금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2%를 넘어서면 예. 그동안 해왔던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국채 사면 되지 장기채 사면 되지라는 이야기 되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2% 지금 뭐 1.3% 정도입니다만 2%는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경기가 침체 국면 갔다가 과거 3번의 미국이 경기 침체 이후의 국면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생겼는데 예.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가 딱 붙었다가 때로는 뭐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보다 더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지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끝나고 한 1년 이내 이 금리 차이가 한 2.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250 BP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2년짜리 금리가 0.1, 0.2%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앞으로 한 경기 침체 끝나고 1년 후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까지 이게 2년짜리 금리가 머물러 있다고 치면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5%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사람들이 재난 지원금 받고 거리로 나서서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아마 올해 늦은 봄, 예. 여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그때 금리가 한번 팡 튈 거예요.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구나. 이제 변수가 별로 없네라고 하면서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그때 1.5% 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1.5에서 2%로 가는 움직임인데 이 2%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걱정하는 그런 국면이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번 주서부터 금리의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이런 그 상태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한 2달 전하고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러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는 좀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연준 스탠스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돈이 풀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영향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옛날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느냐 더 나빠졌느냐 여기에 반응을 하지 증가나 감소 증분에 반응하는 거지 뭐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저런 글을 보거나 기사를 보면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과잉 반응한다 이런 표현을 보는데 그거는 증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주식시장은 전혀 연준이 돈 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새로운 뉴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지난달 연준의 FMC에서도 뭐 회의록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뭐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표현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연준이 지난 12월 달에 연준의 정책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한 명을 빼고 19명 중에 한 명을 빼고 전부 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내년 가서나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거죠. 야, 이거 다시 한 번 더 찍어보면 점도표라고 하죠. 3월 달에 다시 찍을 건데 다시 찍으면 와, 이게 상당히 많은 이 19명 연준이사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바뀌지 않겠는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난달에 FMC에서 뭐 출구 전략 아직까지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옛날 이야기인 것이죠. 주식시장은 앞을 내다보는 흔히 포워드 루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로 본다고 한다면 뭐 지난달에 FMC 결과물은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저기 내후년 금리 인상이 아니고 내년 금리 인상 쪽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이 관찰 대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뭐 일본 사람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야기한 금융 장세는 끝났고, 그러니까 예. 저금리 뭐 유동성 이렇게 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 끝났고, 이제는 이제 기업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실적에 따라 주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요. 근데 지난 1월 8일인가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3분기보다 좀 나쁜 실적을 발표하고 1분기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한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차지하는 코스피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을 안 좋게 내놓으면 다른 데서 조금씩 더 해봤자 이게 코스피 실적이 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융 장세는 끝났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실적이 1분기까지 안 나오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코스피에서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을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유동성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을 뭐 개선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여전히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적 상향을 할 수 있을 여건이 올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그렇죠. 2017년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당시에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 그 이쪽 칩으로 그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클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 국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뭐 그게 CPU든 뭐 저기 스마트폰에 들어간 AP든 이런 칩이죠.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칩 쪽으로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의 뭐 저기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이쪽이 슈퍼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사업의 전망을 좀 더 지켜보고 슈퍼 사이클이다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국내 기업들하고는 크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